2005년 대한민국 서울.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치는 평범한 골목, 낡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 서울 양천구 신정동은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웃의 얼굴을 어렴풋이 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의 일상이 흐르던 곳. 바로 그 일상의 가장 연약한 틈새를 비집고 대한민국 2000년대 미제 사건 중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연쇄살인의 막이 오릅니다. 첫 번째 비극은 초여름의 열기가 막 시작되던 6월의 어느 날, 신정역 인근의 한 주택가 쓰레기 무단 투기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한 환경미화원의 눈에 유난히 큼지막한 쌀 포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포대를 치우려던 그의 손끝에 딱딱하고 불규칙한 사람의 몸과도 같은 감촉이 전해집니다.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포대를 열어본 순간 그는 비명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대 안에는 20대 여성 박 씨가 숨진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신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완벽하게 포장했습니다. 시신의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위를 쌀 포대로 감싼 뒤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끈조차 매듭 하나하나에 집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의 지문을 훼손하고 시신을 씻어내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치밀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고도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놀라울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지문도 DNA도 그 어떤 물리적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CCTV를 확인했지만 당시만 해도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카메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지만 새벽 시간대였던 탓에 수상한 인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항상 밝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왜, 어떻게 범인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녀가 어디서 납치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범인은 마치 도시의 그림자처럼 아무런 흔적 없이 평범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인 11월, 낙엽이 거리를 뒤덮던 늦가을,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또 다른 주택가 공사장 앞에 비닐과 돗자리로 여러 겹 감싸인 물체가 버려집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포장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40대 여성 이 씨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사건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방식. 시신을 검은 비닐로 감싸고 그 위를 다시 포대로 덮은 뒤 독특한 방식의 매듭으로 단단히 결합했습니다. 지문 훼손, 시신 세척, 모든 것이 첫 번째 사건의 판박이었습니다. 마치 범인이 자신의 서명이라도 남기려는 듯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것이 동일범의 소행인 연쇄살인임을 직감하고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꾸립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반과 양천경찰서의 정예 인력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신정동 일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해가 지면 여성들은 종종 걸음으로 귀가를 서둘렀고 골목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이웃의 얼굴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드는 불신과 공포의 그림자가 평범했던 동네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두 피해자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피해자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습니다. 나이대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으며 생활권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전문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성격입니다. 시신을 포장하는 방식에서 강박적인 성향이 엿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마치 작품처럼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파일링만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범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DNA도 지문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희생자를 고르고 흔적 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목숨을 건 탈출이 10년 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6년 5월 신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또 다른 여성이 납치됩니다. 세 번째 피해자 김 씨는 그날의 악몽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던 평범한 저녁,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골목은 한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한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조여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범인의 소굴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 낡은 주택의 반지하 입구 앞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끌려 들어간 곳은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방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방 한쪽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수많은 끈들이었습니다. 노끈, 비닐끈, 포장용 끈 등 각종 끈들이 마치 도구상자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그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다른 남자는 끈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듯한 익숙한 솜씨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묶어.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 남자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일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범으로 보이는 남자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단 몇 초 사이 그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한 김 씨는 공포를 이겨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이 서두르느라 끈을 완전히 조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목의 끈을 풀었습니다. 피부가 쓸려 피가 났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끈을 풀어낸 그녀는 소리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낡은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장 한가운데에 붙어있던 당시 유행하던 캐릭터 엽기토끼 스티커. 공포의 순간 그 생뚱맞은 이미지가 그녀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토끼의 큰 눈과 귀여운 표정. 그것은 마치 지옥 입구의 표지판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인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신발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는 범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디 갔어? 한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갔을 거야. 찾아봐.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죽여 살려? 글쎄, 이번엔 좀 귀찮은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장 뒤에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은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1층 반지하와 2층 주택이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약 2미터 아래의 옆집 지붕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범인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로 올라갔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지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절규를 들은 옆집 주민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주민이 물었습니다. 저 집에 범인이 있어요.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민은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옆집 주민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그녀가 탈출했다는 집을 수색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지 방 안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끈들과 그녀가 본 신발장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존자의 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수사에 한 줄기 빛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을 통해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첫째, 범인은 2명이다. 둘째, 범행 장소는 반지하 집이며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있는 독특한 구조다. 셋째, 범인들은 끈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하다. 넷째, 집 안 신발장에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 증언들을 바탕으로 신정동 일대의 모든 반지하 주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특히 내부 계단이 있는 반지하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집을 찾기 위해 양천구청의 모든 건축물 대장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생존자가 묘사한 집과 일치하는 곳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생존자의 기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집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내부 계단이 있는 반지하 집은 몇 군데 발견되었지만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이미 이사를 갔거나 스티커를 제거했거나 아니면 생존자가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집의 구조를 일부 잘못 기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끈을 능숙하게 다루는 직업군을 추적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화물 운송업체,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신정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수사 인력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생존자 김 씨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밤만 되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지만 범인들의 얼굴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3번의 범행, 2명의 희생자, 그리고 1명의 생존자.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도, 언론도, 시민들도 결국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단지 그 언젠가가 10년이나 걸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간은 흘러 2015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신정동 엽기토끼의 공포가 희미해질 무렵 S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10년이 지난 미제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로 결정한 제작진은 과거의 수사 기록을 원전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경찰이 놓쳤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사건 관련 자료들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 부검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해냅니다. 그것은 신정동에서 벌어진 2건의 살인, 그리고 1건의 납치미수 사건과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던 또 다른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2006년 9월, 신정동에서 멀지 않은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최 씨가 명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당시 이 사건은 신정동 사건과의 연관성이 검토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신이 비닐로 쌓여 유기된 방식, 지문 훼손, 시신 세척 등 너무나 유사한 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국내 최고의 매듭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선박이나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매듭을 연구하는 공학 박사였습니다. 이 세 사건의 피해자들을 묶었던 끈의 매듭을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작진의 요청에 전문가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 사진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매듭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매듭이 아니라 특수한 분야에서 무거운 물건을 안전하게 묶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적인 매듭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매듭은 이삿짐 센터나 화물 운송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사건 모두에서 발견된 매듭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법의학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10년 전 놓쳤던 결정적인 단서를 제작진이 찾아낸 것입니다. 범인은 신정동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서울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프로파일링 전문가와 함께 범인의 특성을 재분석했습니다. 이 매듭을 다루려면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범인은 평소 무거운 짐을 끈으로 묶는 일에 매우 숙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수사 방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멈춰있던 사건의 톱니바퀴가 10년 만에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단서를 손에 쥔 제작진은 생존자 김 씨를 다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그 일을 떠올려야 하나요? 저는 그냥 잊고 싶어요.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작진은 법최면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법최면은 사건 목격자나 피해자가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는 과학적인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최면과는 달리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최면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김 씨를 깊은 이완 상태로 유도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그날로 돌아가 보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단지 관찰자로서 그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김 씨의 호흡이 깊어지고 그녀의 의식은 1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입구가 보이나요? 어떤 모습인가요?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문 앞에 화분이 많아요. 크고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어요.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10년 전 경찰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범인의 얼굴이 더 자세히 보이나요? 키가 175cm 정도? 마른 체형이에요. 머리카락은 짧고 얼굴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왼쪽 볼 쪽에. 그녀의 기억 속에서 범인의 인상착의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범인이 뭐라고 말했나요?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바닥에 눕힐 때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넌 머리숱이 참 많구나라고 말했어요. 이 한마디가 나중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면 세션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정보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집 입구에 화분이 많았다는 점, 범인 중 한 명의 얼굴에 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머리숱이 많다는 특이한 말을 했다는 점. 이 작은 기억의 조각들은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새로운 단서들을 가지고 신정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내부 계단이 있는 반지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화분이 많은 집이라는 추가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집들이 리모델링 되었고 주인이 바뀌었으며 일부는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정동 일대의 오래된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터뷰했습니다. 10년 전쯤 이 동네의 반지하 집에 사는 30대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문 앞에 화분을 많이 키우던 집 있었나요? 수많은 집을 찾아다닌 끝에 한 동네 주민이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저기 골목 안쪽에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이 화분을 엄청 좋아해서 집 앞에 화분을 잔뜩 놓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집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작진은 주민이 가리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경찰도 찾아내지 못했던 생존자의 증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한 집을 발견해냅니다. 반지하였고
1층 현관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있었으며 제작진이 찾아낸 집은 생존자의 증언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위치했습니다. 문 앞에는 주인이 정성껏 가꾼 듯한 화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집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현관 안쪽 낡은 신발장이 놓여 있던 자리에는 무언가를 뗐다 붙인 듯한 희미한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현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집 안을 촬영했습니다. 생존자가 탈출했던 바로 그 창문,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집에 살았던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과거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06년 당시 이 집에는 2명의 남자가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명은 집주인 장모 씨 가명, 당시 35세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집에 잠시 얹혀 살던 동거인 배모 씨였습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과거 이삿짐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 씨는 2000년대 초반 약 3년간 이삿짐센터에서 일했고 배 씨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화물 운송 관련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명의 범인, 끈을 다루는데 능숙한 인물이라는 프로파일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세 번째 사건, 즉 생존자 김 씨가 탈출했던 2006년 5월 직후 동거인 대 씨가 갑자기 그 집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고향에 내려간다는 말만 남기고 급하게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듯이. 제작진은 배 씨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고 휴대전화도 해지되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집주인 장 씨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고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 당일 제작진은 장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주택가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형, 그리고 왼쪽 볼에 작은 점 하나. 생존자가 법 최면에서 묘사했던 인상착의와 일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입니다. 2006년 신정동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작진이 말했습니다. 장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신데요? 당시 신정동 반지하 집에 사셨죠? 배모 씨라는 분과 함께요. 네, 그때는 친구가 잠깐 얹혀 살았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글쎄요, 고향에 내려갔다고 하던데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태연하게 응답하던 장 씨였지만 제작진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현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순간 장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는 스티커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아이가 어릴 때 그런 걸 붙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내의 말에 장 씨는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야.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넌 머리숱이 참 많구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 씨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2006년 5월 당신의 집에서 납치됐던 피해자가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제작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인터뷰는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장 씨는 그날 이후 제작진의 모든 연락을 거부했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제작진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의 구조, 엽기토끼 스티커, 이삿짐센터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숱이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반응.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오직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 그가 범인이라는 물증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사건 현장의 DNA나 지문 등 결정적인 증거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설령 그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한들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살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 15년이 지나 기소가 불가능했고 세 번째 납치미수 사건만이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지만 물증 없이는 기소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이 모든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범인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물증이 없는 한 아무리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켜도 법정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법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가장 답답한 형태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살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세 번째 납치미수 사건만이 공소시효가 남아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15년 방송 이후 용의자로 지목된 장 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방송 직후 현재 살던 집을 떠나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완전히 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그가 이사간 동네에서도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이웃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가족과 식사를 하며 주말에는 산책을 즐기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기억의 저편에 묻어둔 채 생존자 김 씨는 방송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범인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세상이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평생 사람들의 의심과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말처럼 장 씨는 방송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소문이 퍼져 결국 그만둬야 했고 이웃들의 냉랭한 시선을 견디지 못해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사회적 처벌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엽기토끼라는 상징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순수하고 엉뚱한 캐릭터, 그 캐릭터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이 놓인 평범한 반지하 주택, 그곳이 바로 두 명의 여성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지옥의 공간이었습니다. 악마는 뿔이 달린 괴물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일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화분을 가꾸고 가족과 함께 살며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밤이 되면 납치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첫 번째 피해자 박 씨와 두 번째 피해자 이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범인이 처벌받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악몽입니다. 딸이 죽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범인이 처벌받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노원구에서 발견된 세 번째 피해자 최 씨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졌던 그 사건이 신정동 연쇄살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새로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을 죽인 범인도 그 남자란 말인가요? 그런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9년 대한민국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신정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미제 사건들이 그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신정동 사건의 첫 번째,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납치미수 사건만이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증거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2020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최신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당시 증거물들을 재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허무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탓에 DNA 샘플은 대부분 훼손되어 분석이 불가능했고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장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적으로 그에게 출석을 강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범죄 증거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당시 DNA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공소시효, 제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비록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과거의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많은 미제 사건들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생존자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김 씨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증언이 유일하게 범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끔찍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또 다른 신정동에서 또 다른 엽기토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일한 생존자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악마의 얼굴을 어렴풋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얼굴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자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평생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알아볼지, 언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것.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는 그의 범죄가 영원히 기록되는 것.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범인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생존자의 용기를 기리며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 그 기괴한 이름 뒤에는 2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끝나지 않은 슬픔이, 한 명의 생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트라우마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